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해라고 자꾸 공부 얘기를 하지 마시고 벌어지는 일 속에서 공부하고 연결시켜서 기회를 만드세요. 예를 들어서 네, 안녕하세요. 두 아이로 인해서 엄마로 키워진 엄마 유정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돼서 너무 기쁘고 영광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채널이 뭐 초등 부모님도 많으시지만 또 중고등 자녀를 네네. 두신 부모님들 많으시기 때문에 이제 좀 그걸 나눠가지고 초등, 중등, 고등 때 각각 좀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씩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이렇게 넓은 그림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초등 때는 아이하고 데이트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생의 가장 최고의 애인이 되셔야 돼요. 연인처럼 친해져라. 중등이 오면 사춘기 오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등 때는 그 아까 말씀드린 소통이 완성이 돼야 되는 거죠. 이 세상에 가장 믿을 사람은 우리 엄마 아빠다 라는 것에 대한 것들. 그래서 어떤 믿음하고 선택에 있어서도 부모에게 줄 수 있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초등에 저희 큰아이가 무슨 경시대회를 나갔는데 제가 이제 학원 앞에서 이렇게 이제 시험장 앞에서 기다리는데 같이 온 엄마가 아이들 시험장 들어갔으니까 집에 가자고 그러셔서 아니 안 데리고 가요 했더니 첫 아이죠?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냥 가. 우리 아이는 셋째인데 10,000원 줬으니까 둘이 지하철 타고 올 거래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저는 한 번도 혼자 지하철을 타고 오게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몇 학년 때죠? 그게? 그때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10살쯤. 그래서 이분의 손에 끌려서 그냥 가면서도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와서 집 앞에서 둘이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있는데 한 2-3시간 지나서 카페 문이 열리면서 아이가 소리를 지르며 들어와요. 엄마, 드디어 내가 해냈어요. 엄마가 제가 잘 찾아올 걸 믿으신 거죠? 라고 하더니 지하철을 탔는데 잘못 타서 거꾸로 갔대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니까 이를 갈아서 이쪽으로 다시 건너왔대요. 와, 내가 해냈어요. 그리고 환호 지르는 걸 보고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기회를 안 줬었구나. 스스로 해내는 것을 이렇게 그것은 내가 믿어줬으니까 되죠. 너 어떻게 찾아와? 못 믿어. 라고 했으면 불안했을 텐데 그때 처음으로 서로의 신뢰관계를 쌓는 소통이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에피소드였어요. 그래서 초등 때 이런 경험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중등 때는 사춘기의 눈치를 정말 보셔야 돼요. 지시가 아닌 물어보기를 이제 실천했어요. 사춘기에 지시를 하면 반사가 돼서 돌아옵니다. 아이는 엄마란 존재가 무조건 싫기 때문에 이유 없어요. 엄마가 하는 얘기는 그냥 싫은 거예요. 왜? 엄마가 했기 때문에. 그 어느 날 너무 추워서 제가 엄마가 데려다 줄게 출근길에 했더니 아니요. 그땐 또 마마보이 애들 되게 싫어하잖아요. 걸어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추워서 그래. 그랬더니 한참 있다. 그러면 학교 정문 100m 전에 세워주세요.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차를 태워서 가다가 100m 전부터 브레이크를 밟긴 밟았어요. 찍 하고 밟으니까 차는 교문 앞에 섰죠. 저희 아이가 막 분노가 인 거예요. 굉장히 내성적인 아이인데 차문을 탁 열고 내리면서 이런 식이시면 곤란하죠 하고 문을 탁 닫는데 너무 쇼크였어요. 한 번도 그러는 아이가 아니었는데 올 사춘기가 가면서 제가 막 우리 아이를 욕했죠 속으로. 지 죽을까 봐 그런 건데 이런 나쁜 그러고 가다 제가 깨달음이 온 것이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구나. 그게 그때 깨달아진 거예요. 너를 고려했고 추워서라는 건 제 변명이고요. 아이하고 약속한 게 우선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집에 와서 사과했어요. 이제 뒷수습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엄마가 생각 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너하고 약속했는데. 그랬더니 아이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하나하나의 사례를 아이하고 함께 넘기기 위해서 그때는 지시가 아니라 물어보고 그 아이의 뜻을 들어주려고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고등은 스스로 전투해야 됩니다. 초중에 이게 잘 돼 있으면 고등에 가서 엄마가 뭘 하셔야 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학원을 알아줘도요. 고등에 가서 승부를 본다는 거 참 쉽지 않고 자기가 하지 않으면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건 저는 고등에는 없다고 봐요. 단 공부하세요. 작은 아이가 고등학교 딱 입학하고 제가 한 첫 번째 일은 도서관에 가서 수시 입학에 관한 책을 5권을 빌렸어요.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하게 많은 분들이 학원에 가면 학원이 해결해 줄 것 같지만 전혀 모르는 상태로 학원 설명회 가면요. 듣다가 아 그래서 여길 보내야 되는구나. 결론이 그거밖에 안 나와요. 근데 제가 5권의 책을 읽고 학원 설명회 가니까 행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다 얘기 안 하고 있구나. 10% 남겨놨네. 제 공부 덕인 거죠. 그리고 공부하고 가서 학원 설명회를 들으면 훨씬 많이 이해되고요. 얻어오는 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좀 그 명문대를 보내는 어머님들을 저도 이제 많이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면 뭐 초등 중학년 또는 고학년 때부터 어쨌든 이 공부의 습관을 좀 잡아주셨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던데 작가님은 어떠셨는지, 만약에 좀 하셨다면 어떤 습관을 좀 제일 강조하셨었는지. 제가 이제 저는 몰랐는데 아이가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너 공부할 때 힘들 때 어떻게 버텼어? 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그 습관을 잡은 아주 좋은 거 하나가 저희 집에는 항상 이렇게 레귤러하게 페인데이라는 게 있었어요. 페인 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정말 페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험이 딱 있으면 페인데이를 상상했대요. 엄마가 늘 주는 페인데이가 우리를 이기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해요. 이번 시험 끝나면 나는 페인데이 3일, 나는 2일, 뭐 4일. 이 페인데이에는 아무 것을 안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 엄마 3일 내일 게임할게요. 오케이. 밥 안 먹고 치킨만 시켜 먹을게요. 오케이. 학원도 안 갈게요. 오케이. 제일 중요한 건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근데 보통 페인데이라고 줘놓고 할머니네만 갔다 오자. 학원 요거만 갔다 오자. 이때부터 아이들의 약속은 우리 엄마는 약속을 안 지킨다. 신뢰에 대한 구축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페인데이를 주고 뭐 어떨 때는 속상하죠. 비싼 학원 요것만 좀 갔으면 여기서 엄마가 싸우면서 이기셔야 돼요. 그런데 전 몰랐는데 아이가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그 페인데이가 정말 힘들 때 형이랑 둘이 얘기했대요. 조금만 참어. 페인데이가 와. 형은 이번에 뭐 할 거야? 그랬다고 본인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그게 이제 공부 습관을 잡아주는 좋은 제도였던 것 같아요. 네, 페인데이 저도 하고 싶네요. 네. 입을 뒤집어 쓰고 라면 먹으면서 TV 보기. 네. 그럼 저희가 다양한 얘기 해왔지만 또 요거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쨌든 사교육을 또 많이들 이제 관심 가지시니까 네. 아이들 사교육은 언제부터 어떤 식으로 시키셨는지 좀 뭐 또 더불어서 현명하게 좀 사교육 활용법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바이올린 학원을 네. 간 게 이제 두 아이는 사교육이 처음인데 제가 그 사교육을 시키면서 그 학원을 고르는 포인트를 네.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우리 아이들을 참 귀하게 대접해 주는 곳에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막 이게 아니라 아이를 제대로 보는 곳. 그래서 바이올린 학원을 제가 좀 유난해서 몇 군데 갔어요. 근데 악보 읽을 줄 아세요? 뭐 글 읽을 줄 아나요? 우리 학원은 무슨 대상을 뭘뭘 받았다. 이런 학원들이 다 설명해 주거든요. 거기 안 가고 한 곳에 갔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활을 저희 아이한테 딱 주시더니 칼싸움을 막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바이올린 활을 받고 막 칼을 막 막았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나중에 활을 탁 주시더니 봤지. 음악은 이렇게 즐거운 거야.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감동받은 거예요. 엄마 다닐래요 할 수밖에요. 그래서 선생님의 그런 태도가 너무 멋있어서 보냈더니 뭐 오늘은 뭘 배웠어? 라고 물어보면 안 가르치시더라고요. 오늘은 형들이 연주하는 거 들었어요. 옆방 형 걸 들었어요. 그게 몇 달이었는데 제가 선생님을 믿으니까 이유가 있으시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스킬은 중요하지 않다. 아이가 음악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셨고 그래서 작은 아이는 청음이 너무 청음력이 좋아졌고요. 큰 아이는 카이스트 오케스트라 활동을 할 정도로 음악을 좋아하고 지금도 차 많다면 클래식을 듣고요. 바이올린을 재산 1호로 메고 다녀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바이올린을 켜요. 그럼 이 두 아이에게는 음악이 정말 잘 녹아들어갔구나. 바른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내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 저 아이에게 필요해서 가니까 우리 아이가 따라가자가 아니라 저 아이가 필요한 걸 옆집 아이 때문에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진짜 내 아이에게 필요한 거. 그거 보려고 좀 많이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명확한 목표와 기준이 그렇죠. 이제 결국은 올바른 사교육 활용을 하게 만드는 거네요. 그리고 또 학원에서 제가 딱 하나 포인트 말씀드리면 저는 사교육권 선생님들하고도 적극적으로 교류했어요. 보통 엄마들이 그냥 내가 돈 주고 보내는데 뭐 알아서 진도 빼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께 많이 물어봤어요. 선생님 진심으로 저 아이가 어느 정도입니까? 가장 약한 부분을 좀 보통 가면 우리 아이 잘해요? 하면 잘하는 얘기를 듣고 오면 하나도 도움 안 돼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희의 약점 그 포인트에 대해서 물으셔야 돼요. 안 듣고 싶죠. 나도 돈 내고 왔는데 잘한다 소리 듣고 싶지만 약한 점에 대해서 듣고 와야 도움이 되니까 선생님께 그런 요구를 많이 했어요. 요구하면 답 주시거든요. 안 하면 얻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3자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실 객관적이고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상황 판단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뭔가 보고 싶은 것만 보지 않고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종종 부모님들께서 아이들로부터 왜 공부해야 해? 라는 질문을 좀 받으시는 경우에 굉장히 당황하신다는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이때 또 아이들의 나이나 관심사, 성향 이게 다 달라서 사실은 부모님이나 부모님들이 어떻게 보면 좋은 답, 관점을 제시해 주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작가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해라고 자꾸 공부 얘기를 하지 마시고 벌어지는 일 속에서 공부하고 연결시켜서 기회를 만드세요. 예를 들어서 홍콩에 놀러 가려고 가족여행 가려고 비행기를 탔는데 그 태풍철이라서 비행기가 막 심하게 흔들리고 위급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승무원들이 나와서 어설픈 한국어로 승객이 되게 한국인이 없어요. 그래서 영어, 한국어 잘하시는 분 있냐 애타게 막 찾는 거예요. 나중에 기장까지 나와서 사람들이 막 이제 불안하니까 그러고 있는데 머리 하얀 노신사 한 분이 손을 들고 나오시더니 기장하고 유창한 영어로 대화를 하시고 한국인들에게 이제 돌아서서 그분도 한국인이셨으니까 걱정하지 마셔라. 우리 이 비행기는 홍콩까지 가기가 힘들어서 대만에 불시착한다. 오늘 밤 대만에서 재워주고 최고급 호텔에서 식사까지 다 대접한다니까 내일 다시 홍콩으로 갈 수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막 흔들려 불안한데 그때 그 노신사를 보면서 저희 아이들이 와, 저 할아버지 슈퍼맨이야. 엄마, 영어를 잘해서 우리를 살린 거죠. 영어를 잘하면 저런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때 만약 제가 거봐, 그러니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겠지? 라고 말하면 이제 기름 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웃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스스로 그냥 영어를 잘해라고 말하는 것과 그 기회를 제가 미소로서 이용한 거죠. 아, 영어를 잘하면 이런 일,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도 있구나. 그렇게 어떤 생활 속에 있는 기회가 될 때, 그때 제가 아이들한테 뭔가를 이제 하나하나 주는 거죠. 한 지인이 저에게 전화한 적도 있어요. 우리 아이가 영어를 너무 하기 싫어하는데, 제가 이제 영어 방송 있을 때 우리 아이랑 통화를 좀 해다오. 그래서 아이가 캐나다 여행을 갔다 왔는데 영어 공부 싫어한대요. 그래서 제가 전화하면서 왜 영어 공부가 하기 싫어? 그랬더니 제가 캐나다 여행 가서 티켓을 끊는데요. 매표소 앞에 서서 뭐 어디 토론토 간다고 뭐라고 말하지? 고민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토론토 이렇게 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토론토 티켓을 줬는데 제가 왜 영어 공부를 해요? 이 친구 참 재밌네 싶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여행 갈 땐 해결이 되겠네. 근데 말이지 네가 말이야 나중에 엄청 성공을 했어. 어떤 장관이 됐어. 사람이 막 많이 모이는 자리야. 그런데 딱 가서 네가 자 지금부터 만찬을 시작하겠습니다. 세 분은 이곳에서 만찬을 드실 수 있고 이런 얘기를 우아하게 국가적 문화 관계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가 거기 가서 만찬 이렇게 얘기할래? 그러니까 얘가 막 웃는 거예요. 자리에 따라서 써야 될 언어가 있어. 아빠는 네가 잘 될 거라고 보시고 그 언어를 연습했으면 하시는 거야. 그리고 영어 공부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기회가 생겼을 때 이걸 공부랑 연동시키지 마세요. 그러니까 공부해야 돼라고 하지 마시고 다른 이유로 창의적인 이유를 대면 아이들이 해야 될 필요성을 스스로 느끼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의 눈높이에서 아이의 삶에서 아이의 일상에서 직접 그 공부의 의미와 필요성을 보고 느끼고 깨닫게 하는 것이 결국은 부모님이 어떤 그런 질문에 대한 관점을 제시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제 지금까지 공부 얘기를 했지만 이제 아이가 공부에 빠져드는 순간이라는 책에서 사실 아이들의 인생에서 성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걸 길러주기 위해서는 좀 어떻게 해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작은 아이가 이제 중학교 다닐 때 좋은 고등학교 가려고 점수를 정말 내고 싶어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영어 시험을 이제 보고 왔는데 저희가 그 시험지를 들고 와서 엄마 이것도 정답 같은데 선생님이 나는 틀렸대요라고 이제 가지고 왔어요. 근데 뭐 저는 영어를 잘하지 않으니까 제가 보고 근데 제가 볼 때 저희 아이가 택한 답도 답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주변에 아는 외국인들 몇 명한테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한 7, 8명의 외국인이 너희 아이의 답도 정답이 될 수 있어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기 아이를 불렀어요. 네 답도 답이 될 수는 있대. 하니까 아이가 뭐 신난 거야. 야호! 이제 점수가 올라갈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런데 너는 이 점수 받을 수 없어. 이제 눈이 동그래서 저를 보는 거죠. 자기는 점수가 필요한 이 시험인데. 그래서 제가 엄마가 너를 학교에 보내는 이유를 생각해 봐. 학교에 가서 점수만 받을 것 같으면 그냥 집에서 인강으로 공부하고 공부에 대한 점수만 만들 수 있지. 학교에 보내는 건 많은 아이들하고 공동생활을 하면서 친구도 사귀고 선생님도 보고 주변 사회를 존경하는 마음도 갖고 그러라고 엄마 넌 학교를 보내는데 선생님이 이 답이 정답이라고 하셨으면 반드시 수업 시간에 말씀하셨을 텐데 너 안 듣고 있었구나.
얼굴이 빨개진 거예요. 엄마는 선생님 수업하시는 동안 딴짓하는 게 아니라 수업을 경청하는 것도 학교에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지. 남의 얘기를 듣는 거. 그래서 너는 이 점수 받을 수 없어. 그러니까 아이가 제 얘기에 이제 공감한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이 문제를 제가 들고 학교에 뭐 어떤 제안을 한다거나 뭐 이 얘기를 해서 이것도 맞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3점은 올라가겠지만 그때가 5월 첫 중간고사였어요. 만약 그 일이 벌어지면 우리 아이는 1년 내내 선생님을 믿지 않을 것이다. 이거 또 오류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아이를 두었더니 참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이번엔 고등학교에 가서 전화가 왔어요. 기숙사에서. 엄마, 중국어 시험을 봤는데 내가 틀렸는데 선생님이 맞았다고 동그라미를 하셨대요. 그런데 그 동그라미를 받고 정말 많이 고민했대요. 이걸 들고 나가면 선생님이 틀렸다고 하실 텐데 그런데 엄마 중학교 때 영어 시험 봤을 때 엄마가 해준 말씀이 떠올라서 이걸 들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3, 5 하면서 점수를 깎으신 거예요. 이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죠. 그래서 제가 아유 뭐 중국어는 영어보다 덜 중요한데 그냥 가만히 있지 그랬더니 아이가 붕괴하면서 엄마가 이렇게 키우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랬죠. 아들 잘했어. 그 3점 받으면 너는 네 인생에 항상 나는 비겁한 놈, 비열한 놈 이런 3점의 꼬리표를 달게 될 거고 이래서 너는 정말 정의롭고 학교 생활을 잘하는 아이가 됐잖아.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이를 교육시키는 이유. 뭐 때문에 어떤 아이를 만들려고 하는 거지? 그 분야에서의 아이들이 정말 어떤 길을 가는 목표와 진로에 대한 생각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인성, 배려, 좋은 단어로 표장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이사이 가고 있는 그 길에서의 목표를 이루면 안 된다. 학교에 보내는 이유도 그냥 막 딴 공부하면서 그 채우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제가 좀 많이 중요하게 여겼었어요. 정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네. 그럼 현재 뭐 초등, 중등, 고등이든 또 그 이전의 아이들을 키우신 어떻게 보면 후배 부모님들께 좀 아이와 소통을 할 때 또 양육을 할 때 요거는 꼭 지켰으면 좋겠다 좀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흔히 그냥 영재라는 단어 얘기할 때도요. 우리 아까 기회, 생각 이런 얘기 했잖아요. 생각할 기회를 주고 움직이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저 어렸을 때 엄마가 엄마 오늘 늦어. 아버지하고 밥 좀 차려서 먹어 라고 하면 저는 일단 부엌에 들어가 생각이라는 걸 시작합니다. 뭘 차려 먹지? 생각을 하죠. 이것도 열어보고 저것도 열어보고 이걸 꺼내도 되나? 냄새도 맡아보고 자, 이 과정은 제가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요즘 저와 같은 엄마들이 늦게 되면 엄마 오늘 늦어. 냉장고 열면 두 번째 칸에 초록색 통이 있어. 그 통에 들어있는 거 두 조각 꺼내서 렌지에 3분만 데워서 어저께 사온 접시에 한 조각씩 덜어서 먹어. 지시만 완성되면 되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하죠. 그래서 제 친구가 학습지 선생님을 하는데 끝나고 아이한테 이렇게 묻는데요. 이제 이거 끝나고 뭐해? 그럼 아이들이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이러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할 여유 없이 짜여진 계획표대로 움직인다면 언제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언제 내 꿈을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지시나 이런 것이 아닌 생각할 시간을 주는 건 매우 중요하겠다. 산 교수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료 좀 찾아와 라고 하면 3가지 유형의 아이들이 있대요. 막 열심히 욕하면서 자기 갈 일을 왜 시켰어? 욕하면서 자료 찾아오는 애, 하나에는 욕은 안 하고 자료만 찾아오는 애, 한 부류는 교수님 찾다 보니까 이런 것도 나와서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플러스를 붙이는 아이. 저는 이건 사고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지시가 아닌 사고, 생각하게 만들어줄 기회를 우리가 줄 수 있는 거죠. 이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정말 되돌아보게 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초반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반대로 이것만큼 좀 하지 마라 라고 할 만한 게 있다면? 어느 날 제가 집에서 그 다큐멘터리를 한 편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전국에 공부 잘하는 수재들이 나와서 뭐 어떻게 학습을 했는지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 PD분이 쭉 듣고 있다가 그래서 너희들이 많이 힘들었겠다 하니까 일순 쫙 조용해졌어요. 한 몇 여학생들이 고개를 팍 떨구더라고요. 그러니까 힘들었겠다라고 속을 읽어주니까 아이들이 울컥한 거예요. 그런데 한 여학생이 딱 일어나서 반절을 탁 하더니 PD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PD님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얘기를 온전히 1시간 이상 들어주신 분은 PD님이 처음입니다. 어른들은 들어주신다고 하면서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할 얘기를 준비하고 듣기 시작하십니다. 무슨 얘기를 하지? 그런데 PD님은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들어주셨고 힘들었겠구나. 저는 그 장면 보고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정말 들어주고 있는가?
자, 이것만큼은 내가 뭔가 계산해서 이 얘기는 꼭 해야지라고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들어줄 땐 진심으로 들어주십시오. 진심으로 들어주셔야 아이들이 말하기 시작하고요. 소통이 완결이 됩니다. 결국은 뭔가 말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듣기가 아니라 그냥 정말로 진심 어린 들을 태도가 네네. 필요하다라고 네네. 볼 수 있겠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세상이 워낙 빨리 변하기 때문에 뭐 2000년대, 2010년대를 사는 아이들과 또 2020년, 30년대를 살아갈 아이들이 정말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선배 부모로서 또 전 세계를 누비며 교육 현장을 또 취재하신 언론인으로서 좀 부모님들이 이것에 주목하거나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좀 조언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언제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유발 하라리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유발 하라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기성세대가 잘못하는 것을 지적했는데 자신의 경험으로 아이들이나 진정 뭐 어떤 조언을 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걸 보고 좀 뜨끔했거든요.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우리가 살아온 세상과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차이를 두고 그 아이들의 인생에 우리가 어떤 징검다리를 놓겠습니까? 참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떤 진로를 제공해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학교를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와서도 하고 싶은 게 없다는 아이들이 있어요. 저는 그게 가장 무서운 독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느 날 제가 이제 워킹맘이고 너무 힘들었잖아요. 제가 또 그 6대 종부예요. 1년에 10번이 넘는 제사를 제가 다 모시면서 직장 다니고 두 아이 키웠거든요. 어느 날 집에 와서 이제 분리수거 다 하고 쓰레기 버리면서 제가 한숨을 쉬었나 봐요. 너무 힘들어서. 제 옷을 이제 잡고 나왔던 5살 된 우리 큰아이가 그 장면이 너무 기억이 나요. 제가 메모에 남겨놨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엄마 왜 한숨을 쉬세요? 우리는 지구별을 타고 여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제가 막 소름 끼치게 돋은 생각이요. 지구별 여행. 하늘을 딱 보니까 진짜 지구라는 별을 제가 탔더라고요. 그 여행 중에 만난 아이들은 동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여행은 우리가 즐겁자고 하는 거 아닌가요? 괴로워도 그 끝은 오게 돼 있으니 주어진 그 여행에서 즐거움을 아이들과 함께 만들 수 있는 그 기적을 여러분들은 만나신 거죠. 저는 그 길이 힘들었지만 매우 재밌었어요. 조금 더 좋은 아이디어로, 새로운 아이디어로 아이들을 보려고 노력하고 들으려고 노력한다면 이게 정말 마법 같은 일들이 벌어지실 거고요. 이 힘든 위로, 뭐 상처를 위로해주는 그런 지구별 여행이 펼쳐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고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이 자기의 삶을 대하고 동시에 자녀들의 삶을 대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고 뭐 단순히 그게 명문대 이런 걸 떠나서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조형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좀 들었던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여행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아이들이 뭐 이제 어떤 부모님의 분신 아바타가 아니라 정말 함께 여행을 가고 함께 어떤 길을 걸어가는 동반자로서 우리 아이들의 삶이 어떠했으면 좋겠는지를 좀 되돌아보시고 또 그 답을 찾으시는데 도움이 되는 인터뷰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 유정임 작가님께서 얘기해 주신 내용들을 또 한번 되새겨 보시면서 아이들과 멋진 여행, 좋은 여행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번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조작가 유정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